안녕하세요. 헌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5강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로는 6페이지고요. 교과서는 37에서 39페이지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새로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그쵸?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고조선은 만들어진 건 청동기 문명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어느 시대까지 존재했죠? 그쵸. 철기 시대까지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조선을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단군조선과 철기 문명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발전했던 위만조선으로 나누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변화 발전을 거쳤는가 내용을 정리했죠. 그 과정에서 단군신화도 분석했고 팔조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고조선, 위만조선은 어쩌다가 멸망했나요? 그쵸?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죠. 무슨 무역? 한나라, 중국 한나라와 한반도 남쪽의 진나라를 연결하던 중개무역으로 너무 과도한 이익을 얻다 보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열받아서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멸망했죠. 그죠? 그리고 한나라가 그 고조선의 영토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 뭘 설치했다 그랬죠? 한 사군, 4개의 군을 설치하고 갔어요. 근데 여기에 굴할 우리 민족이 아니죠. 이제 한나라가 4개의 군을 설치하고 떠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에는 말 그대로 정말 여러 나라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군현을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며 독립적인 역사가 진행이 돼요. 이번 시간은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특징과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보니까 1번에 나오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국가의 발전 단계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용어는 배웠어요. 군장국가와 연맹 왕국.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군장국가부터 보도록 합시다. 군장국가는 말 그대로 누가 다스리는 국가죠? 그쵸? 왕이 아니라 누가?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군장국가는 왕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군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은 아직 국가의 규모가 크다 작다? 아직은 작다는 거야. 이제 막 시작한 국가다 보니까 왕이 아니라 군장만으로도 다스릴 만큼 아직은 조그만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발전 단계에 그냥 각각의 조그만한 소규모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예요.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 E 부족. 이렇게 각각의 부족들은 독립적으로 소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이 각각의 부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왕이 아니라 군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특징 나오죠. 누가 없고 왕이 없고 군장이 통치하는 형태. 각각의 부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태. 대표적인 예시가 단군조선이나 오늘 배울 옥저나 동해가 이 군장국가 정도의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군장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나가죠. 그죠? 자,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이런 거야. 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족들이 점점점 덩치가 커지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막 교류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족들이 서로 간에 동맹을 맺습니다. 함께 연결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나라가 되어보자 이러면서 서로 연합 동맹을 맺게 돼요. 이렇게 각각의 부족들이 연결해서 동맹을 맺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니 그걸 바로 우리가 연맹왕국이라 그래. 각각의 부족이 연결하고 동맹을 맺어서 왕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왕국 말 그대로 이제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그치? 이제는 군장이 아니야.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말 그대로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족들이 이제 힘을 합칠 때, 하나의 국가로 합칠 때 모두가 평등하게 합칠 수는 없죠? 당연히 위계 서열이 나눠질 거란 말이야. 누굴 중심으로 뭉칠까? 그치? 가장 힘이 강한 부족을 중심으로 뭉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힘이 강한 부족의 군장을 뭐로 추대할까? 왕으로 추대하고 그 부족의 이제 그 가장 힘이 강했던 부족의 군장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 왕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족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맹왕국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장 강한 부족의 족장을 뭐로 삼는다고요?
네, 왕으로 삼아요. 가장 강한 부족의 족장을 왕으로 삼고 이 왕을 중심으로 이제 나머지 부족들이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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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 잘 그리죠 선생님? 예, 거의 미술 선생님 뺨치는 그림 실력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들아, 항상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역사는 항상 그래. 처음에는 항상 미약하잖아요, 그죠? 이 왕국도 이제 막 시작한 왕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왕이 강력한 지배력, 나머지 이 부족을 왁 통치하는,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지배력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 왕의 실질적인 통치력이 미치는 건 본래 자기가 다스리던 부족밖에 없어. 나머지 부족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부족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거나 지배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에 있는 부족들은 누가 다스리느냐? 원래 그 부족의 짱 있잖아요. 누구? 그래, 군장. 그 원래 그 부족을 다스리던 군장, 얘네가 자기 부족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각각의 부족은 실제로 다스리는 건 누구? 군장. 그 지방의 그 부족의 군장이다. 이 군장들이 각자 이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부족은요, 얼마나 독립적이었냐면 자기들 부족만의 종교가 따로 있어. 그리고 자기 부족만의 그 군장 밑에서 군장을 도와주는 그 부족만의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족만의 군대가 있어요. 이런 식의 독립권을 보장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의 나라라고 해도 정말 그 느슨하게 연결된 동맹, 연합 정도지, 이 왕이 위에서 딱 지배해서 자,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왕의 일괄적인 명령이 지방에 미치는 체제는 아니라는 거야. 말 그대로 연결된 동맹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느슨한 동맹. 자, 그러니까 왕의 힘은 굉장히 강해, 약해? 그래, 왕은 존재하긴 하지만 이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한 체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의 자리도 그래. 보통 여러분 머릿속에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이미지죠.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애초에 이 왕을 뽑아준 게 누구야? 그치? 나머지 부족들이 너가 그래도 우리 부족 중에서는 제일 힘도 세고 하니까 네가 왕해 라고 나머지 부족장들이 동의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은 그 왕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그치? 또 부족장들이 모이는 거야. 다음 왕은 어디서 할래? 아, 얘 좀 별로였어. 야, 다음 왕은 야, A 부족의 군장, 이제 네가 다음 왕 해봐. 너 한번 잘해봐. 너 밀어줄게.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가 그 아들에게 물려지는, 그 집안 대대로 물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는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이 군장들이 뭐 한다고? 선출해주는 거예요. 선거하듯이 선출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쌤, 이건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국가도 아니고 왕의 의미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해 빠진 왕일지라도 유일하게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어쨌건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대표잖아. 그 대표가 나서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웃나라랑 뭐 할 때.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웃나라랑 전쟁할 때만큼은 모든 군장이 이 왕 밑에 복종하고 엎드리고요. 자기 부족에 있던 군대를 왕 밑으로 넘겨줘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 왕은 언제 대표성을 띈다? 그나마 다른 나라랑 뭐 할 때? 전쟁할 때. 혹은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하는 거 할 때. 국가 대 국가로 무언가 중요한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만큼은 군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 나라의 대표인 왕만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이 왕이야. 연맹왕국의 왕이에요. 왕권이 약해. 얼마나 약하냐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나라에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면 나머지 부족장들이, 야, 흉년이 왜 드는 거야? 이거 하늘이 노했네. 하늘이 열받으셨네. 하늘이 왜 열받지? 얼마 전에 왕이 방구를 끼고 트름하고 다니더라고. 왕이 싸가지 없게 방구 트름 끼고 다니니까 이 하늘이 노하셔가지고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왕을 죽이자. 이래가지고 흉년 들면 왕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왕의 권위가 약했는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은 뭐죠? 외교 아니면 전쟁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 연맹왕국에서 왕들이 자기 힘을 강화하려고 할 때 뭘 할까? 주로 선택하는 게
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때만큼은 왕이 절대적 힘을 가지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자, 연맹왕국의 특징을 잠깐 정리해 보신다면 나오죠. 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왕권이 강해 약해? 아직까지 왕권은 굉장히 약해요. 왕은 그냥 대표적인 존재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여러 소국, 각 지방에 있는 이 부족들이 존재하면서 그나마 가장 우세한 집단의 군장을 왕으로 뭐하는 거? 선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위는 세습이 아니라 부족장들에 의해서 선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은 다른 부족을 지배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 부족을 다스리는 건 누구? 그 부족의 군장이라는 거, 독자적인 지배권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느슨한 연합체의 예시가 바로 부여나 초기 고구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러 나라의 성장, 군장국가의 형태를 띠는 나라도 있고요,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내용이 복잡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서 정리해 놓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은 비유하자면은 서랍에서 물건을 찾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물건을 서랍에서 찾으려 그래. 그럼 서랍의 상태가 어때야 돼요? 그쵸? 종류별로 딱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내가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랍이 막 종류도 없이 이것저것 엉켜 있으면 뭐 어디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서랍 정리하듯이 일정한 틀을 잡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차곡차곡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틀을 잡아서 어떻게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넣어 놓을 거냐, 제가 이제부터 그 틀과 체계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편해요. 자, 그럼 이 부분의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일단 제일 먼저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는가, 그 나라들의 명칭을 알아놓고요, 그 나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나라가 지도상의 어디 부분에 위치하는가, 그 위치를 정확히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일단 그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프린트에도 지도가 나오고 칠판 보셔도 됩니다. 자, 봅시다. 제일 위에 무슨 나라가 나오죠? 네, 부여란 나라가 나오네요. 부여.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네, 고구려가 있네요. 고구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함경도 지방에 뭐가 있어요, 지금? 옥저랑 동해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남부 지방에 무슨 나라가 있죠? 네, 마한, 진한, 변한, 한. 한이 3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들은 세트로 묶여요. 3개의 한이라 그래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지도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위치를 일단 정확히 파악해 두신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이제 각각의 나라의 세부적인 특징과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그 내용도 중구난방으로 정리하느냐? 아닙니다. 딱 4가지의 틀로 맞추어 정리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이렇게 4가지의 틀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해서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자료를 하나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국가의 위치를 골라봐라.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그 자료 보고서 그게 뭘 나타내는가, 이 자료가 무슨 나라를 나타내는가 파악하고 위치 찾아야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나와.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정치적인 특징을 자료로 제시해줘요. 당연히 고구려라는 말을 쏙 빼놓고 내용을 넣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국가의 사회 모습, 생활 모습을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자료는 정치를 주고 그 나라의 다른 특징, 뭐 사회나 뭐 이제 뭐 경제나 이런 걸 고르게 하는 거야. 그럼 정답은 하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오답. 그 오답으로 다른 나라의 특징을 막 함정으로 섞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의 나라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답을 고를 만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특징적인 포인트가 또 있겠죠? 그것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위치 파악하고 그 나라의 세부적인 내용,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이 틀에 맞춰서 서랍 정리하러 떠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이 북방지방에 있는 부여부로 갈 건데 여기가 오늘날 만주 송화강 유역이라는 데요. 실제로 가보시면 진짜 엄청난 평야지대입니다. 산이 보이진 않아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지방에 위치했던 나라가 부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건국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부여의 특징을 정리해보러 갑시다. 어떻게 정리하라고요? 뭐뭐뭐,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자, 정치부터 볼게요. 정치. 부여는 여러분들 5개의 부족. 원래는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이 5개의 부족이 연결해서 동맹을 맺어 만든 5부족 연맹 왕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 5개의 부족, 원래 따로따로 있던 부족이 하나를 연결해서 동맹을 맺어서 부여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죠. 나라가 생기면 뭐가 필요해? 그 나라의 대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누가 대표가 될까? 그치. 그 5개 부족 중에서 그나마 가장 세력이 강한 부족의 군장을 대표, 왕으로 선출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부족장들이. 그리고 그 선출된 왕을 중심으로 나머지 4개의 부족이 동맹을 맺어 만든 국가가 이 5부족 연맹왕국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4개의 부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연맹왕국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봐요. 연맹왕국은 왕이 존재하긴 하죠. 근데 그 왕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그죠?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실제로 지배하는 건 자기 부족밖에 없어. 나머지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간섭할 수 있어요? 네, 못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 부족은 실제로 누가 다스려? 그 부족의 군장이 다스리죠. 그 부족은 각각의 독립적인 지배권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야? 각각 독립적인 지배권. 각각 뭘 따로 가지고 있죠? 네, 자기 부족만의 종교, 관리, 군대를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왕의 힘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나머지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존재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나머지 부족, 이 4개 부족의 명칭이에요. 이 나머지 4개 부족의 명칭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부여에만 존재하는 특징이에요. 나머지 부족에 뭐라 부르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불러요. 이 뜻이 뭐냐면 한자거든요. 말맞자. 말을 섬기는 부족. 소우자. 소를 섬기는 부족. 개구자. 개를 섬기는 부족. 돼지저자. 돼지를 섬기는 부족. 그러니까 봐봐. 각각 섬기는, 그러니까 신으로서 섬기는 동물이 어때? 다 다른 거예요. 그 부여는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말을 섬기는 부족, 우리는 소의 신을 섬기는 부족, 우리는 개의 신, 우리는 돼지의 신. 각각 믿는 종교가 다르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4개의 부족이 각각의 지배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또 부여만의 명칭이 바로 뭐냐? 그걸 우리가 또 바로 사출도라 그래요. 사출도. 4개의 부족이 각각 독립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하는 동물의 명칭을 딴 부족과 사출도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럼 100% 부여입니다. 이건 부여에만 존재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 부여라는 걸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치 봤으니까 우리 뭐 볼 차례? 경제. 아, 참 여러분. 왕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랬죠? 부여에서 여러분들 왕의 힘이 얼마나 약했냐면은 흉년이 들잖아요. 그럼 왕의 목을 뱄어요. 나머지 4개의 부족이 모여서 왕이 얼마 전에 트름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흉년을 주는가 봐. 야, 왕 목 잘라 하고 왕 목을 자르고 나머지 부족에서 야, 다음에 네가 해라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왕을 바꾸기도 했대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극한 직업이죠, 여러분들. 언제 가뭄들지 몰라요. 자, 정치 받고 우리 이제 경제 보러 갈게요. 얘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여가 만들어진 지역의 특징이 어때요? 끝없는 뭐? 그렇지. 끝없는 평야 지방이라 그랬죠? 평야가 많으면 뭐 하기 좋아? 농사 짓기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평야가 많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아. 그리고 얘들아, 땅이 너무 넓으니까 농사를 짓고도 땅이 남는 거야. 그 남는 땅을 어떻게 하냐?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남는 땅에 뭐 했냐? 짐승들을 풀어놓고 길렀어요. 목축. 주로 말을 많이 길렀다고 합니다. 땅이 넓으니까 짐승들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농업과 목축을 함께 했다. 이걸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목축을 했다라 그래서 우리가 반농반목이다라는 말도 씁니다. 자, 정치 경제. 그 다음 뭐 보러 가야지? 그지? 사회 보러 가야지. 사회. 자, 부여에 존재하는 풍습.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각각의 나라의 사회적인 풍습을 설명할 건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명 들으면 뭐야 어떻게 그딴 풍습이 있어? 끔찍해 더러워 이럴 수 있는데 그 오늘날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시대 관점으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자, 뭘 설명하길래 이렇게 쌤이 바람을 잡느냐? 부여에 존재했던 첫 번째 풍습은 순장이에요. 응? 쌈장? 그런 게 아니고 순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왕이나 귀족처럼 그 사회에 지배층 있죠. 그 지배층이 이제 죽었어요. 뭐 병에 걸려 죽건 뭐 하건 죽건 죽으면 그 왕과 귀족을 섬기던 노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하인들, 하녀들. 걔들도 같이 이제 그 장례식, 그 왕과 귀족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왕과 귀족을 섬기던 노예, 하인들도 같이 묻어버려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인들도 그냥 같이 땅바닥에 묻고서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순장이에요.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신분제 사회잖아. 그 시대 사람들이 한 번 왕이면, 한 번 귀족이면 죽어서도 왕과 귀족의 지위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게 사후세계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 근데 왕과 귀족, 그러니까 죽어서도 뭐야 얘들은? 왕과 귀족이에요. 근데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나으리하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저승에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해. 귀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너희 노예들은 죽어서도 노예이니 저승에 가서 너희 주인님을 섬겨라 하고 하는 그 신분제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 관념이 통용된 풍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야만스럽다 뭐다 이렇게 우열을 가릴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순장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 부여는 사회 풍습이 굉장히 엄격했어.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을 하면요. 그 물건 가격의 12배로 배상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과자를 훔치면 얼마 내야 돼? 12,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한 가지 잘못을 하면은 몇 배로 갚아라? 12배의 가치로 갚아라. 일책 12법이라는 거예요. 일책 12법. 자, 그리고 또 어떤 풍습이 있느냐? 쓰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죠? 그렇죠. 형사취수제. 뭐라고요? 형사취수제. 이게 뭐냐면 형이 사, 죽으면 형이 사, 죽으면 취한다. 누굴 취한다? 형수님. 우리가 여러분 동생 입장에서 형이 있으면 그 형의 아내를 형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한 형이 죽으면 취한대. 형수님을 취한대. 누가? 제 동생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한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동생이야. 여러분에게 형이 있어. 형이 결혼했어. 형수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형이 병 걸려 죽었어. 그럼 형수님은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인 여러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형수님은 동생이 아내로 데려간다라는 게 형사취수제예요. 으악 더러워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왜 이런 풍습이 나왔느냐? 그 시대는 여러분들 뭐가 주력 산업이야? 그렇지 농업이란 말이야. 농업사회잖아.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치. 물론 농사지을 땅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땅에 농사 짓는 게 누구야? 우리 사람이잖아요.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란 말이죠, 여러분들. 기계라는 게 없으니까 여자도 굉장히 소중한 노동력이었어요. 특히 여자는 뭘 낳을 수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새로운 노동력을 생산하는 중요 자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관념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소중한 자원인데 형이 죽으면 형수님이 형이 죽었네? 나 이제 세상가 가서 내 인생 살아갈게. 빠이빠이 하고 딴 데로 가버리면은 혹은 이미 아이가 있으면 아이 데려갈 거 아니야. 우리 딴 데 갈 거야 하고 가버릴 거 아니야. 그럼 손해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이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형이 죽으면 형수와 남겨진 자식들을 다 누가 데려가는 거야? 동생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 야만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뭘 중시했다는 거야? 그렇지, 얘들아. 노동력을 엄청나게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정치, 경제, 사회 봤어. 그럼 이제 뭐 봐야 돼? 그치. 제천행사 봐야지. 제천행사. 제천행사. 일단 얘들아, 이 제천행사라는 게 뜻이 뭐냐면 제사 지낸다. 어디에 제사를 지낸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천행사라는 걸 얘들아, 일단 왜 지낼까? 왜 하늘의 제사를 지낼까? 모든 나라들이요. 1년에 한 번, 1년에 딱 날을 정해놓고서 그날은 다 같이 술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먹고 놀아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왜 그럴까? 여러분 단합대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급에서
단합대회라는 걸 하죠. 그날만큼은 뭐 공부고 뭐고 다 내려놓고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편하게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잖아요. 왜? 그 단합대회 왜 해? 그치, 반의 단결을 위해서 단합대회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제천행사 때만큼은 왕, 귀족, 백성, 노예, 신분 다 내려놓고 그날만큼은 정말 편하게 놀고 먹어요. 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그러니까 부족의 그 나라의 단결심을 기르기 위해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뭘 기도할까? 제사를 지낸다는 건 무언가 바라고 기원한다는 거잖아요. 뭘 기도할까? 이런 거요. 1년 동안 우리 부여 사람들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잘 돼야 돼? 그래, 농업이 잘 되잖아. 농사가, 목축이야 농사가. 농사에는 하늘의 영향이, 자연환경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제때 비도 내려주고 제때 해도 쨍쨍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비는 거야. 내년에도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그 부족 내의 단결과 뭐 농사, 사냥 이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부여의 제천 행사를 뭐라 그랬냐? 영고라고 합니다. 영고. 12월 달에 했다 그래요. 12월 달 영고. 자, 이렇게 우리가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를 통해서 이 부여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런 거 중요해요.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의 정치, 사출도. 자, 그럼 이제 부여 살펴봤으니까 우리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부여 아래에 있는 나라 고구려. 이 고구려의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냐? 건국 시조가 누구냐? 주몽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주몽. 이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주몽은 여러분 원래 신분이 뭐였느냐? 원래 이 부여에 살고 있던 부여의 왕자님이었어요. 당시 부여에 금화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이 금화왕은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 중에 7명의 아들은 엄마가 같아. 근데 주몽만 엄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형제. 근데 주몽이 어릴 때부터 너무 뛰어난 거야. 얼굴도 잘생겨, 똑똑해. 특히 뭘 잘했냐? 역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에 보면 정말 화살 쏘는 실력이 백발백중이었다 그래요. 막 하늘을 나는 새는 기본으로 맞추고 막 눈 감고 쏴도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몽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왕자들이 이 똑똑한 주몽을 어떻게 할까? 그치, 시기질투 하는 거예요. 저거 엄마도 다른 놈 저거 혼자서 잘났다고 저거 저렇게 뛰어난 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다 라 그래서 7명의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질투하고 죽일라 그래요. 그래서 주몽이 어떻게 해야 돼? 앉아서 죽을 거야? 아니죠.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여에서 주몽이 도망쳐서 남쪽으로 도망쳐서 만든 나라가 바로 뭐? 고구려예요. 이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지금 주몽이 어떻게 했다고? 도망쳤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들아 적의 추격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주몽이면 어디로 도망칠래? 사방이 뻥 뚫려서 어디로든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평야지대로 도망칠래요? 아니면 적이 최대한 따라오기 힘든 산골짜기로 도망칠래요? 그렇죠. 산악지방으로 도망쳐야겠죠. 그래서 주몽은 이 산악지방의 터를 잡고 나라를 만듭니다. 고구려 이름 뜻이 그거예요. 높은 산악지방에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고구려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렇게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쳐 만든 나라, 그 고구려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사실 부여의 아들뻘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자, 당연히 그러면 봐봐. 부여의 아들뻘이면 생활하는 모습이 어떨까? 비슷하겠죠. 염두에 두시고 가볼게요. 자, 그럼 고구려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 정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부여랑 비슷한 면이 되게 많아요. 고구려 역시도 5개의 부족. 이 5개의 부족이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 만든 5부족 연맹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 5개의 부족이 뭉쳐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가장 강한 부족의 군장을 왕으로 선출해서 그 왕을 중심으로 나머지 4개 부족이 뭉친 거야. 왕의 힘은 강해, 약해? 그렇지, 약하죠,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고구려에만 나오는 특징적인 모습. 바로 내가 이게 뭐라고 적었니? 제가 회의라고 적었죠. 이게 뭐냐면 모든 가. 이 가가 뭘 말하는 거냐면
각각의 부족을 지배하는 부족장, 군장들을 가라고 불러요. 그 모든 가들이 모든 족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게 제가회의야. 그러니까 부족장 회의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누가 했다?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힘이 강해, 약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치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그치, 경제 보러 가야죠, 경제. 자, 경제도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도망쳐서 만들었다. 어디로 도망쳤다? 적이 따라오기 힘든 산악지방으로, 산골짜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산악지방 먹을 게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없죠. 여러분, 농사 짓기도 너무 안 좋고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그대로 굶어 죽을 거야? 아니죠. 어떻게 하죠? 냉정한 얘기지만 이웃놈들 거, 다른 애들 걸 훔치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 험난한 자연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그들로부터 먹을 거를 빼앗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 이웃나라들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정복과 약탈 경제였어. 그러면 고구려가 어디를 쥐어뜯어야 될까? 좀 지도를 볼까요? 고구려가 쳐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 일단 부여로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부여에서 도망쳐왔잖아. 여기로 나가는 순간 그냥 뚝 까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씨, 어디를 털어보지 했더니 남쪽 지방에 만만한 애들이 있어. 그게 바로 누구야? 옥저랑 동해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신나게 옥저랑 동해를 뚝까 패고 걔들로부터 약탈물을 걷어와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어디를 이제 괴롭혔다고요? 옥저랑 동해가 이 옥저와 동해를 약탈하면서 나라를 유지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고구려의 약탈이 대상이 된 옥저랑 동해는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구려인들은 늘 생존과의 투쟁 속에서 엄청난 전투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고구려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아요? 우리 오늘날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고개를 숙이잖아. 근데 고구려인들은 절대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고구려인들 인사법이 이거예요. 눈을 마주치고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 무릎만 굽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왜? 내가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이 내 머리를 찍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끝까지 주시하는 거야. 상대방이 날 공격하면 그대로 반격할 수 있게. 이게 고구려의 인사법이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런 경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금수저, 수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금수저, 수저? 사실 얘들아, 부여랑 고구려를 보면 누가 금수저야? 그래, 부여가 완전 금수저 아니에요? 넓은 평야지방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가축기로 살았잖아. 이게 완전 흑수저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먹고 살고.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금수저가 승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 부여랑 고구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건 누구야? 결국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온 북방을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삶이 뭐가 힘들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 경제 봤으니까 뭐 봐야죠? 사회 보러 가야죠, 사회. 자, 근데 이 고구려란 나라, 부여에서 독립 떨어져 나온 나라다 보니까 부여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갚아라. 일책 12법. 그리고 형이 죽으면 형수님은 동생의 아내가 된다. 형사취수제. 이 두 가지 풍습은 부여랑 고구려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일단 얘들아, 형사취수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뭘 중시하는 거? 그치,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이 일책 12법과 형사취수제는 부여랑 고구려에 함께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부여랑 고구려가 같은 뿌리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지배층의 핏줄이 같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프린트에 나와 있죠? 부여와 고구려의 연관성. 애초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둘의 지배층은 유사하다라는 내용. 그 증거가 뭐야? 일단 고구려를 만든 주몽, 이 주몽의 설화에 떡하니 나와. 주몽은
부여 금화왕의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활도 잘 쏘고 능력치가 좋아서 다른 왕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 남쪽에 도망쳐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고구려다 하고 건국신화에 나와요. 주몽설화. 그리고 뭐가 비슷해? 사회 풍습이 비슷해. 뭐? 방금 여러분이 정리했던 일책 12법. 그리고 뭐?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이 데려간다. 형사 취수제. 이 두 나라에 존재하는 풍습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자, 그러면 선생님 고구려에만 존재하는 풍습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풍습은 바로 우리가 서옥제라 불러요. 뭐라고요? 서옥제. 이게 뭐냐면 이 서가 사위서자예요. 옥은 집을 말합니다. 즉 서옥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야? 사위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제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죠? 그럼 그 여러분이 결혼한 여자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뭐라 불러요? 장인어른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여자의 어머니를 여러분이 뭐라 불러야 돼요? 장모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럼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여러분을 뭐라 불러? 아이고 우리 사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게 사위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사위의 집이라는 건 뭔 말이냐?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는 뭐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 자원이라 그랬죠, 그죠? 새로운 노동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중한 노동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 그럼 그 여자네 집은 그 소중한 노동력을 그 남자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에게 줘버리는 거잖아.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위가 말하는 거야.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제 내가 데려갈 건데 내가 당신 딸을 데려가면 당신네 집은 소중한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냐? 내가 그 손해를 보충해주겠다. 어떻게 보충해주냐? 결혼하면 바로 여자를 데리고 남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일단 그 사위가 그 장인 장모님 집 뒤에다가 조그만한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그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위해 일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주냐? 이 사위가 그 아내,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처갓집에서 일을 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일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서옥제. 다른 말로는 대릴사위제라고도 합니다. 대릴사위제. 같은 말이야. 그 얘들아, 이 서옥제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것도 뭘 중시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노동력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구려의 사회적인 풍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봤으니까 이제 뭐 봐야 돼? 제천행사 봐야겠죠. 그죠? 제천행사 보도록 합시다. 그 집단의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농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천행사. 고구려의 제천행사를 뭐라 불렀냐? 동맹이라 불렀어요. 동맹. 이 동맹은 10월 달에 열렸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구려의 특징을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 뭐 제가회의, 약탈경제, 옥저동의 주를 약탈했다. 그리고 서옥제. 이런 고구려만의 특징은 여러분이 또 잡아둬야 돼요. 부여와의 공통점, 그리고 고구려만의 이런 독자적인 모습.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여, 고구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뭐 보러 갈까? 그치, 불쌍한 친구들. 늘 고구려에게 뚝 까맞고 고구려에게 삥 뜯겼다. 우리 불쌍한 옥저동에 보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고구려에게 늘 삥 뜯겼던 불쌍한 친구들 옥저랑 동해에 대해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왜 옥저랑 동해는 고구려에게 삥 뜯겼을까? 아니, 그냥 반대로 물어보자. 왜 고구려는 옥저랑 동해를 삥 뜯었을까요? 그쵸? 만만하니까 그래요. 만만한 데다가 또 삥 뜯을 게 또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은 부잣집 도련님인데 힘은 뎁다 약해요. 그러니까 일진의 타겟이 되는 그런 불쌍한 돈 많은 도련님을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옥저랑 동해가 만만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럼 왜 이렇게 얘들은 만만한 애들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위치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옥저랑 동해가 있는 위치가 오늘날의 함경도랑 강원도 산골짜기잖아요. 거기다가 너무 이 한반도의 구석진데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변방지역이다 보니까 뭐 하기 굉장히 안 좋았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서 다른 나라의 뛰어난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야 발전이 있잖아요. 당시의 선진 문화는 다 어디서 올까?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곳, 바로 중국이었어요. 근데 얘들은 이 너무 구석진데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자, 정리해보면은 얘들은 위치가 일단 너무 너무 구석 지방이라 뭐 하기에 좋지 않다. 일단 교통이 너무 안 좋았고, 교통이 안 좋으니까 뭐 하기 안 좋아? 다른 나라로부터, 특히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다 가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니까 계속 누가 쳐들어와? 위에서 고구려가 계속 틈만 나면 쳐들어와가지고 삥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구려의 약탈, 이런 악조건이 겹쳐서 옥저랑 동해는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왜 옥저랑 동해가 발전 못한다고요? 일단 위치가 너무 변방, 교통이 안 좋아, 선진문물 수용하기에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누가 계속 쳐들어와? 고구려가 계속 삥 뜯어와. 이렇기 때문에 옥저랑 동해는 제대로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국가의 발전 단계가 어디서 머물렀냐? 얘들은 왕국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왕국 아래, 그리고 뭐죠? 연맹강국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슨 국가? 군장국가 배웠잖아. 그치? 얘들은 그 군장국가의 단계밖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이게 옥저랑 동해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킬링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떤 걸 주로 묻냐? 요즘 트렌드인데, 이 옥저랑 동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옥저랑 동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저랑 동해의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이 옥저의 특징부터 정리해보러 넘어갈게요. 자, 그 특징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뭐뭐뭐 정치, 경제, 사회, 지천 행사. 자, 옥저의 정치. 일단 옥저는 무슨 국가에 머물렀다? 그렇지,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 국가에 머물렀다는 거죠. 늘 삥 뜯기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린다? 군장이 다스린다. 그러면 당시에 이 옥저를 다스리는 군장을 뭐라 불렀냐? 그 군장의 명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읍군과 삼로라고 불렀어요. 뭐랑 뭐? 읍군, 삼로. 얘들은 왕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그치, 군장을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군장. 자, 이런 군장 국가에 머물렀던 옥저, 이런 옥저의 경제 볼게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해안가 지방이잖아요. 이 해안가 지방이다 보니까 뭐 하기 되게 좋냐? 그렇지, 고기잡이 하기 되게 좋고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걸 그렇게 뺏으려고 온 겁니다. 여기에 경제, 해안가다 보니까 뭐가 많아? 물고기 잡기 좋아서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또 뭐도 많아? 소금. 바닷가 지방이 근처다 보니까 소금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돈 많은 도련님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해산물과 소금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리고 사회 봅시다, 사회.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풍습이 있느냐? 바로 옥저만의 중요한 특징. 자,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이 뭐냐면 그 어린, 아무것도 없는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며느리 제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여러분 고구려의 서옥제랑 기본적인 결은 똑같아요. 노동력을 중시한다는 거. 여러분, 그 시대의 여자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여자가 남자랑 결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면은 그 여자네 집은 큰 손해잖아. 그 손해를 메워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서옥제랑 똑같아. 근데 그 손해를 메워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고구려는 이제 사위가 그 여자네 집에서 일을 해주고 갔잖아. 이건 뭐냐면, 이건 좀 다른 게, 여기 잠깐만 봅시다. 남자랑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굉장히 양집안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집안과 딸을 낳은 집이 어릴 때부터 얘네 둘을 이제 결혼을 시키자라고 이 집안끼리 약속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여자, 나중에 커서 결혼하기로 한 그 어린 여자 있죠? 이 여자아이를 어릴 때부터 남자네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이 어린 여자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드는 모든 경제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 주는 거야? 이 남자는 집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결혼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남자네 집에서 정식으로 혼인 요청을 넣고요. 예물, 큰 돈과 예물을 보내서 이 여자를 다시 사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요, 여러분들? 봐봐. 이 소중한 여자라고 하는 노동력을 남자네 집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야? 이 여자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드는 그 양육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물로 한 번 더 사오는 거예요. 이해 가요, 여러분들? 그 여자의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민며느리제도 결국에 뭐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야. 서옥지랑 비슷해요. 그 여자네 집이 손해보는 노동력을 메워준다라는 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친구들은 되게 기분 나빠요. 뭐 여자가 물건도 아니고 하는데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 딸바보라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훨씬 더 대접받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튼 민며느리제. 그리고 또 어떤 풍습이 있느냐? 여기는 무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덤을 개인이 만들지 않아. 한 가족이 하나의 무덤을 공유합니다. 가족 공동 무덤. 가족 공동 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들 이 한 집안을 하나의 그 무덤에 같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뼈를, 사람이 죽으면 이제 뼈로 돌아가잖아요. 그 뼈가루를 하나의 그릇에 담은 다음에 온 가족의 뼈를 하나의 그릇에 담고 하나의 무덤에 보관하는 거예요. 가족이 공동의 무덤을 쓴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골장제라고 합니다. 골장제. 뼈를 같이 장사 지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공동 무덤을 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봤으니까 뭐 봐야지? 제천행사 봐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특이한 게 옥저는 제천행사가 없어요. 쌤, 제천행사가 없다고요?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마 실제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건데 아마 있었겠죠. 근데 이제 기록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옥저의 특징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보러 갈까요? 네, 동해 보러 가야죠. 동해를 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동해. 동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치적인 것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옥저동해 똑같아요. 고구려에게 괴롭힘 당하고 변방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국가의 발전 단계가 높다 낮다? 낮다. 동해 역시도 무슨 국가? 옥저랑 마찬가지로 왕이 아니라 군장 국가에 머물렀다. 왕이 없다. 그리고 이런 군장을 뭐라 부른다? 똑같아요. 뭐라 부른다고요? 읍군과 삼로라고 부른다. 이건 두 나라의 공통점이야. 옥저 동해의 공통점. 군장국가, 읍군, 삼로. 자, 그리고 경제 볼게요. 여러분, 이 동해 역시도 이 바닷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뭐는 풍부할까? 여기도 똑같이 해산물은 굉장히 풍부해요. 해산물과 소금은 여전히 풍부해. 근데 이 동해가 내가 말했지,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차이점도 중요하다고. 이 동해만의 경제적인 특징이 뭐냐? 동해만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과하마. 쓰고 설명할게요. 반어피, 그리고 단궁이라는 겁니다. 자, 과하마는 뭐냐? 과일나무를 말해요.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나무까지 아래로 통과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야. 즉 말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 작다는 거야. 나무까지 아래로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덩치가 조그만한 말을 우리가 과하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덩치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덩치는 작은데 엄청나게 빠르고요. 지구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엄청나게 탐냈던 말이야.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후드로 패고 과하마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어피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멸종했지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 그래. 바다표범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바다표범? 그 바다표범의 가족을 반어피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안 사는 걸로 아는데 반어피, 바다표범의 가죽이 유행을 했습니다. 단궁은 뭐냐면
단이 짧을 단이야. 짧은 화살. 여러분, 짧은 화살이면 애기 화살이 조그마하면 뭐예요? 커야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조그마한 화살이 사정거리도 훨씬 길고 엄청나게 빨랐어요. 그래서 이런 동해만의 특산물, 과하마, 반어피, 단궁. 당연히 누가 잘 가져갔을까? 맨날 고구려 와가지고 내놔 이러고 가져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러한 경제적인 특징, 동해만의 특징 기억해두세요. 옥저랑 구분되는. 자, 그럼 이제 사회 봅시다. 사회. 동해는 이게 워낙 그 산골짜기 지방에 있고 변방 지방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 민족이랑 교류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만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만 놀다가 우리 민족 멸망하겠다 해서 하나의 규칙을 만듭니다. 우리 결혼만큼은 자기 부족이 아니라 다른 부족의 사람과 결혼하게 하자.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가 교류를 하고 좀 살겠다 해서 족외혼이라는 걸 만들어요. 혼인, 결혼을 할 때는 어디서 하라고? 자기 부족의 바깥에서 하라고. 부족의 바깥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 족외혼이 있고요. 또 얘들은 그 산골짜기 지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조그마한 집단 안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설령 갈등이 벌어지면 반드시 책임지고 화해하자. 갈등을 무조건 풀고 가자. 털고 가자라고 해서 뭐도 만들었냐? 책화라는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책화. 책임지고 화해하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경계를 침범했다거나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잘못을 하면은 소나 말로 변상해서 반드시 서로 책임지고 화해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족외혼과 책화도 동해에만 존재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풍습이에요. 자, 제천행사 봅시다. 아까 얘들아, 옥저의 제천행사는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동해는 있습니다. 동해 제천행사를 뭐라 부르냐? 무천이라 불러요. 무천. 10월 달에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옥저랑 동해 비교했는데 여러분, 자, 옥저랑 동해 공통점 차이점 정리해야 됩니다. 옥저 동해 공통점은 일단 뭐야? 변방지방에서 선진문물 수용이 어려워서 누구에게 삥 뜯겼다? 고구려에게 삥 뜯겼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발전해? 못해? 못해. 무슨 단계에 머물렀다? 군장 국가. 그 군장을 뭐라 불러? 읍군삼로. 그리고 둘 다 뭐가 풍부해? 해산물이 굉장히 풍부했다. 여기까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옥저는 무슨 풍습이 있어요? 노동력을 중시하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라고 하는 게 옥저의 특징이죠. 그죠? 이걸 제외하면 다 동해의 특징이야. 동해 뭐가 있죠? 특산물, 조그마한 말, 과하마, 바다표범 가죽, 반어피, 짧은 화살, 단궁.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풍습이 있죠? 결혼은 바깥 부족에서 족외혼, 싸우면 책임지고 화해해라, 책화. 제천행사는 동해에만 있죠? 무천. 이렇게 옥저랑 동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쉽게 팁을 드리면 일단 옥저를 먼저 기억해. 민며느리 골장제가 옥저 거다라는 걸 딱 잡아놓고 공통점 잡고 민며느리 골장제 옥저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동해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덤앤더머 옥저랑 동해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반도 남부에 있던 삼한, 마한, 진한, 편한 세트로 묶어서 삼한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있던 마한, 진한, 편한 묶어서 삼한, 이 삼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 남부지방, 위치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특징 들어가야죠.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삼한의 정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삼한은 일단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장국가라고 분류를 하기는 해요. 군장국가. 군장국가는 뭐가 없는 나라죠? 네, 왕이 없죠. 왕이 없고 누가 다스리는 거야?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 그게 군장국가잖아요. 그럼 이 군장을 나타내는 명칭이 중요합니다. 방금 배웠던 옥저 동해에서 군장을 뭐라 불렀어요? 읍군삼로라 그랬죠. 그거랑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삼한에서는 군장을 뭐라 불렀냐? 지도자를 뭐라 불렀냐? 신지와 읍차라 불렀어. 그 연예인 신지 아니에요. 신지와 읍차라고 불렀습니다. 신지와 읍차. 이게 군장인데, 근데 여러분,
사만의 정치적 발전 단계가 군장국가냐 연맹왕국이냐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아니, 못 냅니다. 왜냐면 학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사만이 초반에는 군장국가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시대를 지나면, 그러니까 좀 발전해 나가면은 왕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냥 이 나라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신지와 읍차라고 불렀다. 이 정도로만 자료가 대시되지 이 나라는 군장국가냐 연맹왕국이냐 이거를 묻는 문제는 못 내요. 학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사만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뭐라 불렀다 정도만, 신지와 읍차라고 불렀다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 이상 묻는 문제 안 나와. 그 이상이 궁금하면 대학을 역사를 전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지도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특징,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나라는 재정분리적인 모습을 띱니다. 자, 뭐라고요? 재정분리.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 뭐? 그래, 재정일치. 어디서 들어봤니? 그래, 고조선. 고조선이란 나라.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증거가 뭐야? 고조선의 지도자를, 단군조선의 지도자를 뭐라 불렀죠? 단군 왕검. 종교 지도자인 단군과 정치 지도자인 왕검. 이게 하나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재정일치라 그랬어. 근데 지금 사만은 어떤 모습이래? 그러한 재정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뭐래? 분리돼 있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아니라 명확하게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만은 종교와 정치가 철저하게 역할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자, 종교적인 지도자. 그 종교적인 지도자를 뭐라 부르냐? 천군이라 불렀어요. 천군. 와, 이름 멋있죠? 천군. 하늘의 군주. 천군이라 불렀고, 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배웠잖아. 뭐? 신지와 읍차라고 한다고 그랬죠? 신지와 읍차. 이 둘은 역할 구분을 철저하게 하고요.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천군, 종교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영역을 뭐라 불렀냐면은 신성한 땅이라 그래서 소도라고 불렀어요. 소도. 뭐라 부른다고요? 소도. 이 종교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을 신성한 지역, 소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도, 여기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소도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물로 솥대라고 하는 걸 세워요. 솥대. 기둥을 세우는데 이 솥대가 뭐냐? 여러분 이 6페이지 프린트 뒷장을 넘겨보세요. 프린트 지금 당장 뒷장을 딱 넘겨보시면 거기 가운데 아래에 솥대가 보이죠? 이 끼다란 기둥에다가 위에 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원래 새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아무튼 그런 딱 새 모양을 달아놓고 여기는 이게 바로 뭐야? 솥대. 이게 딱 세워져 있으면 뭐야? 이 지역은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입니다 라는 거야. 얼마나 신성시했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 그 살인자 잡아 들어야겠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로 들어오는 순간 잡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때부터는 천군의 그 처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장 돌아와서 좀 정리하면은 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를 구분하는 게 바로 방금 사진으로 봤던 솥대라고 이야기했죠. 자, 신지와 읍차는 아무리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천군의 영역을 간섭할 수 있다 없다? 간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간섭이 불가능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정치적인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경제적인 것 좀 살펴볼게요. 제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옆으로 좀 이동을 할 건데 여러분은 그 네모칸 아래다가 반듯하게 적으세요. 자, 이 사만의 경제적인 특징은 뭐냐? 그거는 이 사만의 지역적인 특징에서 또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어. 여기가 어디 지방이에요? 네, 전라도랑 경상도 그쪽 지방이잖아요. 여기가 뭐가 많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뭐가 굉장히 많냐?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강도 많고 물이 굉장히 풍부해. 자, 평지도 많고 물도 많아. 뭐 하기 딱 좋죠? 농사. 그 중에서도 벼농사 짓기 딱 좋아요. 벼농사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일찍부터 뭐가 발전했냐? 그 경제 중에서도 무슨 농사? 고차원적 농업인
변홍사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여기는 뭐가 굉장히 많았냐? 바로 철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이 뭔지 알죠? 그 무쇠, 아이언. 철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 특히 이 철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디냐?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얘들아. 여기 바로 어디? 이 변환 지방이 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 그래. 아니, 철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이제 돈을 내고 물건을 살 거 아니야. 이 변환 지방은 철을 화폐 대신 썼대요. 그러니까 철이 워낙 많아서 화폐 대신에 물건 거래의 수단으로 철을 사용할 만큼 여긴 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정리 좀 해보면 이 철이 많은 지역은 어디? 변환 지방이다. 이 변환은 철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철을 뭐로도 썼다? 그렇지. 뭘로? 물건을 거래하는 화폐로 사용했다.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 철을 화폐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이 많으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쓰지 않겠죠. 철이 남아들면 뭐 해야 돼?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면 또 돈이 될 거 아니야. 철은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니까, 그지? 그리고 변환이 이 철을 주로 어디에 팔았느냐? 일본에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일본에도 많이 팔았고, 특히 여기 여러분 지도에도 나오는데 여기 낭랑군이라고 있죠. 낭랑군. 낭랑군이 뭐냐면 그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4개의 군을 설치했다 그랬죠. 그 4개의 군 중에 하나야. 나머지는 다 망했는데 이 마지막까지 낭랑군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낭랑군에도 철을 팔고 일본에도 철을 팔고, 그러니까 낭랑과 변환과 외가 뭐로 지금 엮여 있는 거야? 철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교역권으로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선지로 잘 나옵니다. 낭랑과 변환과 이 외가 교역을 했다. 뭘 교역했다? 변환의 특산물인 철을 가지고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사회적인 모습, 사회적인 풍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어요. 기록이 다 소실돼가지고. 뭐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사회 풍습이 있었을까? 그런 걸 추측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정치, 경제, 사회 봤잖아. 이제 뭐 봐야 돼? 제천행사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전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은 좀 깔끔하게 적으시고, 필기 애매하다 싶으면 제가 또 필기 완성본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이 사만의 제천행사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야. 얘들은 2번 제천행사를 합니다. 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린날과 계절제라 불러요. 언제 하느냐? 수린날은 5월 달에 했고요. 계절제는 10월 달에 했다고 해요. 그럼 왜 얘들만 2번 하느냐? 얘들은 주력 산업이 뭐야? 그러니까 철은 파는 거고, 국가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산업이 뭐예요? 사만의 공통점 뭐가 잘 돼? 변홍사가 잘 되잖아. 근데 내가 말했죠. 변홍사는 1년 내내 뭐가 풍부해야 돼? 물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2번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비 내리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라고 딱 비가 필요한 타이밍 5월, 10월에 제사를 지내면서 변홍사 잘 되게 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2번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만의 정치, 경제, 사회, 제천을 살펴봤죠. 일단 사만은 정치적으로 단계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지도자의 명칭이 신지읍차였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다만 어떤 모습? 정치와 종교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 종교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영역인 소도로 표시하죠. 이 소도를 신지읍차가 간섭할 수 없었다. 철저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홍사가 굉장히 잘 됐고, 특히 어디? 변환에서 뭐가 많이 나왔다? 철이 많이 나왔다. 뭐로 쓸 만큼? 화폐로 쓸 만큼. 그리고 철 가지고 어디랑 교역했다? 낭랑과 외랑 교역을 했었다. 그리고 사회 모습은 전해져 내려오는 게 없고, 제천행사는 1년에 2번, 수린날, 계절제. 이렇게 여러분이 사만의 특징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긴 시간 달렸어요. 자, 여러분, 틀 잊지 마. 틀만 정리해볼게. 이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 일단 국가의 명칭과 위치. 국가의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국가의 세부적인 특징 들어가야 돼. 특징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로 구분해야 되고,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주는 거 있죠? 뭐 동물 이름의 부족, 뭐 사출도, 제가웨이, 뭐 민며느리제, 골장제, 이런 거 등등. 여러분이 그 나라의 중요한 특징,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뒷장에 여러분들 탐구자료 굉장히 많아요. 탐구자료 여러분들 특히 소옥제랑 민면의리제 같은 만화 탐구자료도 있고 개념 확인하기 문제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전에 우리 종료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러분 프린트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이 각 나라에 존재했던 풍습 중에서 노동력을 중시한 풍습이라고 돼 있고 빈칸이 딱 있어요. 우리 노동력을 중시하는 풍습이 뭐가 있을까? 떠올려봐요. 뭐? 그렇죠. 고구려에서 뭐? 소중한 여자의 노동력을 보상해주는 대릴사위제. 서옥제라는 게 있었죠. 이거 고구려 풍습. 그리고 이 서옥제랑 비슷한 게 또 어디 있었죠? 그쵸. 어디? 네, 옥저에 뭐? 민면의리제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민면의리제. 민면의리제. 그리고 또 뭐도 있었죠? 부여랑 고구려에 모두 등장하는 풍습. 형이 죽으면 형수는 동생 거. 형사취수제. 이거 민면의리제 잘못했어요. 옥저. 형사취수제. 이거 어디랑 어디? 부여랑 고구려 모두 보인다는 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용 꼭 정리하시고 문제도 바로바로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하기 문제와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서 이 배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가를 꼭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보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